충청북도 옥천의 작은 마을, 새벽 5시. 김말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시간에 시작되었죠.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춰줬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어요. 관절 여기저기가 뻐근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그녀는 뒤뜰로 나갔어요. 손바닥만 한 텃밭에는 배추와 무가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호미를 들고 밭고랑 사이를 걸으며 잡초를 뽑아내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농사일로 굳어진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오랜 세월 이 땅과 함께해온 사람의 여유로움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운영하던 국밥집을 접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때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바빴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용한 농사일로 소일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옆집 젊은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말수는 허리를 펴고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갈게요. 오후 2시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흙투성이 손을 작업복에 털고 전화를 받았어요. 예, 말순입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민수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대전 한양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말수는 순간 멍하니 있다가 입고 있던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방으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우기도 어려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뛰다시피 해서 도착한 말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유일한 가족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전으로 향하는 버스에 탔지만 그 길이 하루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대전 한양병원 중환자실 앞. 의사는 침중한 표정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다발성 골절에 뇌출혈까지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한 번의 수술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수술을 최소 3번은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말순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얼마나 들까요? 최소 4천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손이 저절로 낡은 지갑으로 향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고작 200만 원 남짓. 보험도 없고 팔 만한 땅도 없었어요. 그녀는 병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말순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병실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이 우연히 눈에 들어왔어요. 태영그룹 제20차 정기 주주총회 개최라는 큰 제목 아래 한 남자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윤태성 회장. 말수는 그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이 사람, 설마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국밥집에서 밥값도 제대로 못 내던 가난한 청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날 말수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500만 원을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건 진심이 담긴 손편지 한 장과 작은 주식 계약서였죠.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상자들 사이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를 여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안에는 그 청년이 직접 쓴 손편지와 주식 계약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편지 속 그 문장을 읽으며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번 믿어주신다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당시 그 청년은 정말 간절했어요.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28살의 윤태성은 온몸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었어요. 그때 말수는 주저없이 도왔습니다. 아들 민수의 결혼 자금으로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지만 그 청년의 절박함이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워온 그녀는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신문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태영그룹 회장 윤태성. 기사에 따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정기주주총회가 열린다고 되어 있었어요. 말수는 벽에 걸린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틀 후네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말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청년이 이제는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으니 과연 자신 같은 시골 늙은이를 기억이나 할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 대출도 나이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친척들도 모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래된 가방에 며칠치 옷가지와 그 소중한 봉투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거울 앞에서 유일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하얀 머리도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초라해 보였지만 이것이 그녀가 가진 최선이었어요. 옥천역으로 가는 마을버스 안에서 말수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기억하더라도 모른 척 한다면? 그런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옥천역 대합실에서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서울에 가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10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가 잠시 후 출발합니다. 방송이 울리자 말수는 천천히 열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익숙한 시골 풍경이 뒤로 사라져갔어요. 들판과 산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점점 도시 풍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열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말순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손에 쥔 봉투를 꼭 쥐며 중얼거렸어요. 나를 기억이나 할까?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불안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열차는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달려가고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말수는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플랫폼에서 나오자마자 어마어마한 인파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모두들 바쁜 듯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고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수는 갈 곳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급한 도시의 리듬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역 안내소에서 태영그룹의 위치를 물어보니 강남구 역삼동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한다더군요. 하지만 말순에게 서울의 지하철은 너무 복잡했어요.
온갖 색깔의 노선도와 이해하기 어려운 이정표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한참을 헤매던 말순 앞에 한 여대생이 다가왔습니다. 21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학생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대학생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길을 잃으신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말수는 고마운 마음에 주름진 손으로 신문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태연그룹이라는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 아, 태연그룹이요? 잘 알아요. 제가 지금 거기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여학생은 윤지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말순의 사연을 들은 지혜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신문 속 회장의 사진을 보더니 더욱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혜의 도움으로 말순은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순은 창밖 풍경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10여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연그룹 본사는 정말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습니다. 지상 30층 규모의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고 정문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건물 앞 광장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과 분수대가 있었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그 회사예요. 지혜가 가리키는 방향을 본 말수는 저절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30년 전 그 가난한 청년이 이런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 청년은 밥값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설거지를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건물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이 높고 웅장한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어요. 말수는 자신의 초라한 차림새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낡은 정장과 오래된 가방이 화려한 공간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말수는 마음을 다잡고 지혜를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주총회장은 20층이에요. 저와 함께 올라가시죠. 하지만 그때 정문의 경비원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경비원은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초대장이나 출입증 있으세요? 경비원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보였어요. 저는 주주입니다. 이게 증명서예요. 경비원은 30년 된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고 글씨도 희미해져서 제대로 된 서류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말순의 허름한 옷차림과 오래된 트렁크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분 복지관 행사 오신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런 분들이 종종 와요. 돈 달라고.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말순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지혜가 나서서 변호해 보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보안팀장 최도연이 나타나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30대 후반 엘리트인 그는 말순을 한번 훑어보더니 명백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런 상황 자체가 회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초대받은 주주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보안상 문제도 있고요. 말순이 30년 전 이야기를 설명하려 했지만 최도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며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이런 일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경비원들이 말순을 밀쳐내자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노란 편지지와 계약서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뒹굴었어요. 말순은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주워 담아야 했습니다. 78살 노인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의 통증보다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30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서류들이 이렇게 바닥에 버려지는 모습을 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혜만이 달려와서 함께 서류들을 주었어요. 결국 말순은 건물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지혜가 부축해서 계단 아래 벤치에 앉혔어요. 말순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청년은 너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렸나 봅니다. 벤치에 앉은 말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겠다는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순을 도와주던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서 말순의 편지와 계약서를 스캔했어요. 그리고 회장 비서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긴급 회장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였어요. 메일에는 말순의 사연과 함께 30년 전 손편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말순은 벤치에 앉아 회색빛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의 푸른 하늘과는 너무 달랐어요. 차가운 도시의 냉정함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말순은 건물 밖 벤치에서 기다렸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나쳤어요. 정장 입은 직장인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임원들, 모두들 바쁜 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누구도 벤치에 앉아 있는 초라한 노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말순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은 여기서 이렇게 무력하게 앉아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절망스러웠어요. 30년 전 그 청년에게 베푼 선의가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안실장 최도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지혜에게 다가가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인턴,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턴 신분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의 진실한 눈빛과 간절한 사연이 가슴 깊이 와 닿았거든요. 이분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정말 진짜 주주이시고 회장님과도 인연이 있으세요. 하지만 최도연은 귀를 막은 채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무능한 노인을 혐오하는 태도가 뚜렷이 드러났어요. 자신의 권위가 이런 시골 할머니에게 도전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순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손에 쥔 봉투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요. 정말 자신이 착각한 것일까? 그 청년이 다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기억하고 있더라도 이제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내부 전화였어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윤지혜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회장 비서실의 김 과장이었어요. 지혜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지금 당장요? 전화를 끄는 지혜는 말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희망의 빛이 떠올라 있었어요. 할머니,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겠다고 하세요.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말수는 처음에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지혜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한편 회장실에서는 윤태성이 30년 전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래진 편지지에 적힌 자신의 어설픈 필체를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국밥집에서 밥 한 그릇을 먹으며 꿈을 이야기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말없이 거액을 건네주던 말순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김말순, 정말 그분이구나. 윤태성의 눈가에 그때의 기억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성공한 후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몇 년 전 그곳에 직접 찾아가 봤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국밥집은 이미 없어졌고 근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김말순이라는 사람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었거든요. 이제야 그 빚을 갚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한 말순과 지혜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진 복도는 마치 궁전 같았어요. 말수는 자신의 낡은 정장을 내려다보며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비서가 나와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넓고 웅장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있던 윤태성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말수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기억 속에 그 청년과 같았어요. 다만 이제는 성공한 기업인의 품격과 위엄이 온몸에서 묻어났습니다. 윤태성도 말순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30년 전 자신에게 희망을 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김말순 여사님이시군요. 윤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책상 앞으로 나와 말순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대기업 회장이 시골 할머니에게 인사하는 모습에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순도 감격에 겨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절망이 한순간에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윤태성은 말순을 편안한 소파에 앉게 하고 직접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그 낡은 편지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어요. 이 편지, 저도 30년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지금의 태연그룹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윤태성은 그때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말순의 도움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 어떻게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특히 사업 초기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마다 말순의 따뜻한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성은 말순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말순은 10년의 국밥집을 그만두고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한 이야기,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아들 이야기도 하였어요. 아들의 교통사고 이야기를 들은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사님, 제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정당한 권리도 인정해드리겠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성은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시 말했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주주총회 시간이 다가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윤태성은 말순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주주총회장은 20층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회사의 성장 그래프가 화려하게 떠 있었어요. 앞줄에는 대주주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회의장 전체를 감돌았어요. 윤태성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참석자들은 모두 그의 주주총회 인사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은 20번째 주주총회를 갖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태영그룹을 이끌어오면서 바로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말순이 지혜와 함께 들어왔어요. 지혜가 급히 준비해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말순의 모습은 시골 할머니가 아닌 품이 있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묶고 등을 곧게 펴고 걸어오는 그녀에게서는 오랜 세월 축적된 삶의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진 듯 회의장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말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태성은 순간 말을 멈추고 말순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안팀장 최도연이 재빨리 일어나 말순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아까 전에 소동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윤태성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도연 상무, 잠깐만요.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최도연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태성이 천천히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태영그룹에 진정한 씨앗을 심어주신 분입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어요. 말순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단단한 걸음소리가 고요한 회의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단상 앞에 선 말순을 바라보며 윤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 30여 년 전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를 믿어주신 분입니다.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며 계속했어요. 여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오늘의 태영그룹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순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생을 살아오며 쌓인 삶의 내공이 온몸에서 묻어났습니다. 윤태성이 마이크를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은 잠시 침묵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을 느꼈어요. 그 시선들 속에는 의문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며 그냥 늙은 할머니라고 생각하셨겠죠. 말순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나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장 안의 분위기가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말순은 40년 전 그 청년을 도왔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경위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녀의 이야기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이 담겨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맨 뒷줄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어요. 이어서 옆 사람도 또 그 옆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곧 전체가 기립박수로 이어졌어요. 박수 소리가 회의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말순의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었어요. 윤태성은 말순 옆으로 다가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김말순 여사님께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여사님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최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주주를, 회사의 은인을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었던 것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말순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혜와 몇몇 기자들, 그리고 일부 주주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경외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동화 속 지혜로운 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서울역의 분주한 대합실에 도착했을 때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사님,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78년을 살아온 그녀의 얼굴 주름에는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베푼 선행이 이렇게 저에게 다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모든 선행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이자까지 붙여 돌려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차가 도착할 시간이 되자 말순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창가에 앉아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복잡한 도로들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린 기분이었어요. 대전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나이나 외모와 상관없이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다고. 세상은 때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한편 태영그룹에서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최도연을 불러 긴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공식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태영그룹 창립 초기 투자자, 예우 정책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재정립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지혜는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사회적 가치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세대 간 지혜 나눔 프로그램이었어요. 말순이 심어준 작은 씨앗이 다시 한번 새로운 숲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시골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회에 작은 균열을 낸 조용하지만 단호한 주인공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와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진정한 인간관계와 은혜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주주총회장에서 말순 할머니가 당당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은 깊은 울림을 주었죠.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소중한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그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무게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